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공자입니다. 그런데요, 고리타분한 옛날 철학자 말고요,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어떤 실용적인 사용 설명서, 그런 관점에서 공자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공자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네, 뭐 이런 거 때리죠. 맨날 잔소리하고 고리타분한 예절이나 가르치고 한마디로 좀 꼰대?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선입견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근데 오늘 이 이미지를 한번 제대로 부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던 공자는요, 사실 진짜 공자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그의 진짜 고민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그의 평생의 화두는 다른 게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이 책임감이라는 게 무너지면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사회가 통째로 붕괴하는가, 이게 바로 공자가 평생을 붙들고 씨름했던 핵심 질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공자가 봤던 책임 없는 사회는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모습이 왜 지금 우리한테도 전혀 낯설지가 않은지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게 바로 공자의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법도 있고 온갖 제도도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기는커녕 계속 삐걱거리고 어그러지는 걸까 하고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무려 2500년 전의 고민이 지금 2026년 우리 사회의 문제에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해법이 더 궁금해지는 거죠. 공자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 도구를 제시했습니다. 이걸 뭐 거창하고 추상적인 덕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툴킷, 연장통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인입니다. 이걸 그냥 어질다, 착하다, 친절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공자가 말한 인은요, 다른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말 한마디, 내 결정 하나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게 될 구체적인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능력, 거의 그런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이 바로 그 증거가 되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착하게 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책임의 상상력.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면, 이 말을 뱉으면 저 사람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갈까? 이걸 미리 상상해보는 힘이에요. 이 상상력이 딱 사라지는 순간 사회는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남 탓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도구는 예입니다. 우린 보통 이걸 답답한 격식, 구닥다리 예의범절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공자에게 예는 훨씬 더 실용적인 장치였어요. 뭐냐면 사람들 사이의 역할과 책임, 그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주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 프로토콜이었던 겁니다. 만약 이 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뭘 결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전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건 제 담당이 아닌데요? 공자는 바로 이런 식으로 책임이 공중에 붕 뜨는 상황을 정말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과 예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공자는 바로 군자라는 이상적인 인간 모델을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군자가 무슨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인 군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자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내린 결정의 결과를 절대 분리시키지 않는 사람. 둘째, 상황이 불리해진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약속, 작은 책임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 큰 자리에 가면 반드시 큰 사고를 친다는 걸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군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공자의 생각들을 21세기, 바로 지금 여기로 한번 가져와 보죠. 왜 이 2500년이나 묵은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걸까요?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요, 한마디로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지고 책임은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대혼란기였습니다.
어때요? 왠지 낯설지가 않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제도에 대한 불신, 누가 책임자인지 알 수 없는 이 흐릿한 상황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요, 무너진 제도를 새로 만들자 이렇게 말하기 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사회를 다시 지탱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의 해법은 시스템 개혁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의 기준, 그 자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이 거대한 철학을 아주 간단한 3단계 매뉴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인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기준을 다시 세운다. 2단계, 예를 통해서 책임의 규칙을 명확하게 디자인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군자라는 모델을 통해서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길러낸다. 이게 바로 공자가 제시한 사회 복구 매뉴얼의 전부입니다. 결국 공자의 메시지는 시스템이나 남을 향하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로 돌아옵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사회가 썩었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너는 어떤 인간인가? 너는 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하고 아주 강력하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왜 이 2500년 된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겐 유독 불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혹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들려서일까요? 아마도 그 말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진실이기 때문일 겁니다. 책임이 사라진 시대일수록 공자의 질문은 더욱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공자는 그냥 과거의 성인이 아니라 혼란의 시대마다 우리가 다시 펼쳐봐야 할 바로 그런 매뉴얼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보는 막 쏟아지고 AI는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고 생산성은 계속 올라간다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하고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 문제입니다. 아니, 기술이 우리를 도와줘야 하는데 왜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이 역설, 대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이 온통 이런 압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추천 알고리즘은 쉴 틈도 없이 이거 좋아할걸 하면서 계속 뭘 보여주죠. 회사에서는 KPI가 점점 더 촘촘해져서 숨막힐 지경이고요. SNS만 켜면 다른 사람들 멋진 인생이랑 내 삶이 그냥 실시간으로 비교되잖아요. 이 모든 게 결국 너 더 잘 살아야 해 하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바로 이게 최적화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더 생산적으로 살려고 모든 걸 최적화하면 할수록 정작 마음의 평화나 여유 같은 진짜 중요한 것들은 사라져버리는 현상이죠.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다가 정말 소중한 걸 다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 철학자 노자가 마치 이 시대를 미리 내다본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을 고치겠다고 막 억지로 손대면 오히려 더 망가질 뿐이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노자의 지혜를 AI 시대의 언어로 한번 번역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노자가 살았던 시대, 규칙은 엄청 많았지만 신뢰는 바닥이었고 힘센 놈이 곧 정이었던 그런 혼란기였어요. 어때요? 오늘날 AI 시대랑 놀랍도록 닮지 않았나요? 규칙이 지표로, 권력자가 알고리즘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인간의 자유를 옥죄고 불안을 키우는 근본적인 구조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의 진단이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한테 더 뼈아프게 와닿는 겁니다. 그럼 노자가 내놓은 해법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더하기가 아니라 덜어내기입니다. 오늘 노자의 핵심 철학 3가지를 통해서 이 덜어냄의 기술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도입니다. 노자는 그랬어요. 말로 딱 정의할 수 있는 도는 진짜 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모든 걸 분류하고 라벨 붙이고 점수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특정 카테고리에 딱 가둬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복잡하고 다양한 다른 모습들을 전부 놓치게 돼요. 노자는 바로 이 위험성을 경고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자연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연이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방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에요. 노자가 말하는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게 두는 것. 그러니까 과도하게 개입해서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는 아주 현명한 설계에 가까워요. 딱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 예쁘다고 물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썩어버리잖아요. 중요한 건 막 열심히 손대는가 아니라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자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의. 이거 진짜 많이 오해하시는데 무의는 절대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의는요, 불필요한 조작을 멈춰서 부작용을 줄이는 고도의 기술이에요. 억지로 하지 않는 힘이죠. 생각해보세요. 회의는 많아질수록 일은 더 안 되고 평가는 촘촘해질수록 점수 따는 꼼수만 늘잖아요. 이런 것처럼 과도한 개입은 언제나 역효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도자는 이걸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법령을 강요하니까 편법 만들고, 통제를 강화하니까 저항만 커진다. 어때요? 선을 강요하면 위전이 생기고, 규칙을 늘리면 꼼수가 판을 치고,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의도가 최악의 결과를 낳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더 오래 머물게 하자. 이 의도 자체는 좋죠? 근데 이걸 달성하려고 알고리즘이 점점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끼리 싸움 붙이는 컨텐츠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커뮤니티는 완전 엉망이 되고 장기적인 신뢰는 박살나는 거죠. 노자는 바로 이런 과잉 개입의 위험을 계속해서 경고했던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자는 그 답을 물에서 찾습니다. 물. 정말 약하고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단단한 바위도 깎아내는 게 바로 물의 힘이죠. 노자는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강하고 단단한 건 뚝 하고 부러지기 쉽지만 부드럽고 유연한 건 어떤 충격이 와도 견뎌내죠. 지금처럼 정신없이 변하는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건 더 빠른 속도나 최적화가 아니에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회복력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오래가는 힘.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철학은 리더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는요, 저 앞에서 막 나를 따르라 소리치면서 이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슬쩍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사람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명령하고 통제하는 리더는 결국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죠.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진짜 리더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낼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이게 정답이야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거죠. 바로 이게 지금 AI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리더가 발휘하는 보이지 않는 힘, 이걸 노자는 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덕이라는 게 무슨 도둑 점수 같은 게 아니고요. 주변을 안정시키고 생기를 불어넣는 조용한 영향력을 말해요. 막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도 신뢰를 주고 그 사람이 있으면 괜히 분위기가 편안해지는 그런 힘이 있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끄러운 목소리만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조용하고 안정적인 힘이야말로 진짜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도, 자연, 무의 이런 멋진 개념들을 대체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꿰뚫는 노자의 가장 실용적인 처방전, 그게 과연 뭘까요? 노자의 그 수많은 지혜를 단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AI 시대를 헤쳐나갈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무언가를 더 하기 전에 멈추는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게 전부예요. 예를 들면 끝도 없이 스마트폰 스크롤 내리기 전에 하루 SNS는 딱 30분만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거죠.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이 선을 넘는 개인정보는 절대 수집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우는 거고요. 이게 바로 억지로 하는 행동, 즉 유의를 피하고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돕는 무의를 실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술은 우리 귀에 대고 계속 속삭여요. 더 할 수 있어, 더. 하지만 멈추는 기준이 없는 똑똑함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빛,
즉 부채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느꼈던 그 지긋지긋한 디지털 피로감, 그게 바로 이 한계 없는 최적화가 낳은 부작용이었던 거예요. 진짜 지혜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여기까지라고 말하며 멈출 줄 아는 분별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끝없는 최적화와 과잉 개입의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덜어내고 어디에 여기까지라는 선을 그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업무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디지털 라이프에서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노자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이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모든 기술, 모든 정책, 심지어는 전쟁의 본질까지도 꿰뚫어보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대출 신청을 딱 거절해 버립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렇잖아요. 뭔가 투명하지 않은 결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최첨단 AI 문제에 대한 가장 통찰력이 있는 답변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2400년 전에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네, 맞아요. 오늘 우리를 안내할 사람은 고대의 인물인데요. 근데 그냥 평범한 철학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윤리를 마치 시스템처럼 설계했던 그런 엔지니어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봐야겠죠. 기원전 5세기, 중국은요, 춘추 시대가 끝나고 그야말로 전국 시대로 접어들던 때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끝없이 전쟁을 벌이던 정말 말 그대로 혼돈과 폭력의 시대였어요. 이런 때에 뭐 고상한 철학이 중요했겠어요? 아니죠. 당장 오늘 살아남는 게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묵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이 무슨 책상에 앉아서 이론이나 떠들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을 방어하는 기술을 가진 그야말로 현장형 공학자였고요. 그를 따르던 묵가 집단 역시 전쟁터에서 진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던 그런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묵가 집단의 미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죠? 이 사람들에게 윤리라는 건 뭐 고상하고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회라는 시스템에 생긴 버그를 잡는 일종의 엔지니어링 문제로 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묵자가 설계했던 이 생존 시스템의 핵심 부품들을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묵자의 논리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단순하고 또 강력합니다. 전쟁을 막 영웅적인 행위처럼 미화하는 그 모든 껍데기를 싹 벗겨내고 본질을 딱 보여주는 거죠. 아니, 스케일만 커졌지 결국 남의 거 뺏는 약탈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묵자는 뭐 전쟁은 나빠요,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군주들은 전쟁을 하면 뭐 영광을 얻고 영토를 넓힐 수 있다, 이런 이익을 막 약속하죠. 근데 실제 비용은 누가 치르나요? 농사는 망가지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세금은 오릅니다. 결국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은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자의 비공, 즉 침략 반대 논리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평화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비용, 편익 분석이었던 거죠. 자, 이제 묵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개념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겸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겸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감정적인 명령처럼 들리죠. 하지만 묵자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훨씬 현실적인 해법이었습니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적용할 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였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입니다. 모든 부패와 갈등의 근원이 되는 내 편만 챙기는 그 인간의 본성을 시스템으로 제어하자는 아주 공학적인 발상이었던 거죠. 묵자의 생각들은 이렇게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을 이루고 있어요. 첫째, 절용. 쓸데없는 의식이나 사치에 돈 쓰지 말고 그 자원을 생존에 집중하자는 거죠. 둘째, 상현. 어느 집안 출신이냐가 아니라 진짜 능력 있고 결과 내는 사람을 쓰자는 겁니다. 완전한 능력주의죠. 마지막으로 상동.
사회 전체가 혼란스럽지 않게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하나의 기준을 따르자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국 더 잘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였던 셈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2400년 전 묵자의 철학이 지금 우리에게도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예요. 윤리는 착한 마음을 갖자는 그런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제, 즉 거버넌스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2400년 전의 운영체제를 오늘날의 인공지능 문제에 한번 직접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요즘 AI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죠? 기존 사회에 있던 편견을 데이터로 학습해서 그걸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묵자가 그토록 해결하려고 했던 내 편만 챙기는 문제, 즉 편애의 21세기 버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자의 겸해 사상은 이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감사하고 검증하는데 아주 완벽한 설계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추상적인 철학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쓰냐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체크리스트로 바꿀 수 있어요. 1단계, 이 시스템이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는지 파악한다. 2단계, 그 규칙 때문에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추적한다. 3단계, 반대로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추적한다. 마지막 4단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한다. 어때요? 아주 명확하죠? 이게 바로 겸해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묵자의 다른 원칙들도 지금 이 시대에 던지는 질문들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비공의 관점에서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자율살상 무기, 이게 정말 안보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서로에 대한 공포만 키우는 건가요? 절용의 관점에서는요? 지금 너도 나도 도입하는 그 AI,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비싸기만 한 유행을 쫓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상현의 관점. 우리는 AI 용어 몇 개 아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띄워주나요? 아니면 진짜 AI를 이용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키우고 있나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묵자는 완벽한 세상을 꿈꾸는 그런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죠. 전쟁, 빈곤, 차별, 이런 거대한 재앙들이 왜 일어나는지 분석하고 그걸 시스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목표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조금이라도 덜 망가진 세상을 만드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2400,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2400년 전 묵자가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 여러분도 한번 이 묵자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그 비용을 치르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 오늘 주제,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좀 뒤흔들지도 몰라요. 바로 쓸모없음의 힘. 이 역설적인 개념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니, 우리는 왜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만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느끼는 현대사회의 압박, 그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질문일 겁니다. 회사에서는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성과를 내야 하잖아요. 숫자로, 그래프로 우리의 가치를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또 어떻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학생, 직원, 부모 끊임없이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하죠. 요즘엔 뭐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SNS만 봐도 다들 얼마나 잘 살고 있는 척, 행복한 척, 쓸모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모든 압박의 흐름을 딱 끊어버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모든 걸 보면서 이렇게 묻는다면요. 그거 꼭 해야 돼? 놀랍게도 말이죠. 무려 2300년 전에 이 질문 하나로 세상의 모든 규칙에 태클을 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장자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험악한 시대에 가장 위험한 질문을 던진 사상가였죠.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 이건 뭐 말 그대로 쓸모없으면 바로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일상이었고 지식인들은 권력에 붙어서 쓸모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이런 살벌한 현실 속에서 그의 철학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지점이 진짜 흥미로워요. 당시 주류 사상과 비교해보면 장자가 얼마나 독보적인지 확 드러나거든요. 모두가 어떻게 더 잘할까를 고민할 때 장자는 혼자 왜를 물었던 거죠. 공자가 질서와 예법이 중요하다고 하면 장자는 아니 왜 우리가 그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라고 되물었어요. 법가가 강력한 통제를 외치면 우리가 왜 그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지? 라고 반문했죠. 그야말로 시대의 완벽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자 철학의 가장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가 어떻게 기존의 생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지 말입니다. 바로 이 개념, 무용지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게 오히려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장자는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요. 바로 뒤틀린 나무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탐내는 곱고 좋은 나무는 가장 먼저 베어져서 가구나 땔감이 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못생기고 뒤틀린 나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숲을 지킨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쓸모없음이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바로 우리를 향합니다. 장자는 나무 이야기를 통해 인간 사회의 야망과 번아웃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쓸모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빨리 소진되고 많은 걸까요? 장자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쓸모를 넘어 우리가 그냥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호접지몽, 바로 나비의 꿈 이야기죠. 어느 날 장자가 꿈을 꿨는데 글쎄 자기가 나비가 돼서 꽃 사이를 헐헐 날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생생해서 자기가 장자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였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장자는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잠깐만,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장자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을 통해 나라는 정체성이 과연 진짜 내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우리에게 덧씌운 하나의 꿈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의심한 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의심했죠. 나라는 정체성, 이거 진짜 내 거 맞나? 선과 악이라는 도덕, 이거 그냥 우리가 배운 거 아닌가? 우리가 쓰는 말, 이게 진실을 다 담을 수 있나? 그리고 권력, 그게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 아니면 어떤 역할에 가둬버리나? 모든 걸 의심한 거죠. 이 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건 그냥 나 일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를 어떤 역할이나 지위랑 맞바꾸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자유의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수천 년 전의 철학을 다시 우리 시대로, 지금 여기로 가져와 보죠.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현대 사회의 불안과 장자의 사상이 어떻게 딱 마주치는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쓸모 있음을 재는 자들이죠. 끝없이 올라가야 하는 성과 그래프, 팔로워 수, 좋아요 개수, 통장에 찍히는 연봉, 명함에 박힌 직함. 장자의 비판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뼈아프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자는 즉각적인 결과에만 집착하는 우리에게 이런 역설적인 지혜를 건네는 것 같아요. 당장 써먹을 수 없는 시간,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생각, 어쩌면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른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장자는 무슨 성공 비법이나 행복해지는 법 같은 걸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에 그래도 괜찮다는 허락을 해주는 거죠. 이 미친 경쟁을 잠시 멈추고 대체 왜? 라고 물어도 괜찮다는 허락이요. 결국 2300년 전 장자가 던졌던 그 질문은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왜? 굳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답을 찾는 건 이제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가장 어둡고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으로 들리는 철학에서 오히려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런 철학자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공자나 맹자처럼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대신 정말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현실주의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한 사람, 바로 순자입니다. 순자. 딱 들으면 아마 이 문장부터 생각나실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와, 정말 강력하죠? 솔직히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이 한 문장 때문에 순자는 수천 년 동안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 말이 정말로 인간은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비관론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 안에 숨겨진 엄청난 가능성을 끄집어내기 위한 일종의 강력한 도전장 같은 거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순자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을까요? 그 배경을 알려면요. 먼저 순자가 살았던 시대로 시간 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그의 주장 속에는 그 시대의 아픔이 정말 고스란히 녹아 있거든요. 그 당시의 철학계의 분위기는 뭐랄까 좀 이상주의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공자는 인, 그러니까 사랑과 어질물 이야기했고요. 맹자는 한술 더 떠서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게 대세였는데 순자는 바로 이 흐름의 정면으로 아닌데요? 하고 맞선 겁니다. 순자의 이런 냉철함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다고 평가받는 시대, 그 한복판을 직접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순자가 살았던 지원전 3세기, 전국시대 말기는요, 진짜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중국 대륙 전체가 그냥 거대한 전쟁터였고요. 비명이 끊이질 않았죠. 우리가 아는 도덕, 질서, 이런 건 그냥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직 힘센 놈이 살아남는 그야말로 정글 같은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순자의 철학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기관이었던 직하학궁의 리더였고요. 또 강력한 법치국가였던 진나라에 직접 가서 그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초나라에서는 지방관으로 일하면서 자기 철학을 현실 정치에 적용해보기까지 했어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로 진시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한 이사, 그리고 법가 사상을 완성한 한비자가 있었거든요. 인간은 약하니까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 법가 사상이 바로 순자의 현실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끔찍한 현실을 매일 보면서 순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맹자 말대로 인간이 원래 선하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왜 이렇게 지옥 같은 거지? 바로 이 질문에서 순자의 모든 철학이 시작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순자 철학의 정말 위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비관적인 진단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희망적인 처방을 내리기 위한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 핵심 개념이 바로 화성기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화성, 즉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서 기위, 인위적인 노력을 일으킨다. 여기서 중요한 게 위라는 글자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거짓 위자라서 오해하기 쉬운데요. 순자가 말한 위는 거짓말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모든 행위, 즉 만들어가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순자는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해요. 인간의 본성은 뭐랄까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 같다는 거죠. 그냥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거칠고 투박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 그러니까 교육이나 수련 같은 걸로 계속 깎고 다듬고 광을 낼 때 비로소 이 돌멩이가 눈부신 보석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순자가 말한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놈, 사악함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 미숙한 상태를 의미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단점이나 이기적인 마음은요? 평생 우리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그 원석을 어떻게 보석으로 만드는데요? 순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의 도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천인분입니다. 하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나누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어떻게 했나요? 하늘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비 좀 내려달라고요. 근데 순자는 이걸 보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거 다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하늘은 무슨 감정이 있어서 비를 내리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비가 오고 해가 뜨는 자연 법칙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탓하면서 제사 지낼 시간에 차라리 댐을 쌓고 물을 아껴 쓰는 기술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운명이나 남 탓하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내 힘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인간의 존엄을 선언한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도구가 바로 예입니다. 예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회적인 규칙, 약속, 시스템 같은 거예요. 순자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싸움이 나고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을 무작정 누르는 게 아니라 예라는 틀 안에서 잘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예라는 게 우리를 억압하는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넘쳐 흐르는 우리의 에너지를 품위 있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정교한 설계도 같은 겁니다. 교통신호등을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이 우리를 방해하나요? 아니죠. 모두가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약속, 일종의 그릇이잖아요. 순자가 말한 예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2, 3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순자는 아마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뼈아픈 질문을 던질 거예요. 살면서 힘든 일, 실패하는 일 많죠? 그럴 때,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운이 없었어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나요? 아니면 그걸 발판 삼아서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나요? 하고요. 보세요. 순자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자기개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지나간 과거 같은 것들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요.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 순자는 바로 그것이 스스로의 존엄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천리 길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야 갈 수 있다. 엄청나죠? 위대한 변화는 결국 오늘 내가 내딛는 이 작은 한 걸음, 내가 스스로 정해서 지키는 아주 사소한 규칙에서 시작된다는 걸 순자는 이미 2300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여러분 자신만의 작은 예는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명상하기, 잠들기 전에 10분 책 읽기.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여러분을 스스로 빚어낸 눈부신 보석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제국을 세우는 것과 유지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보통 군사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이나 총,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정복하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그 정복한 땅을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유지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 속 모든 거대 제국들이 풀어야 했던 가장 큰 숙제였어요. 보세요. 힘으로 권력을 빼앗는 거랑 그걸 계속 지키는 건 정말 다른 얘기예요. 정복은 누가 힘이 더 세냐의 문제지만 통치는 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거든요.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거죠. 바로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학자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하늘이 황제를 선택했지만 그 하늘이 경고를 보낼 수도 있다. 이게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국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였습니다. 중국 역사의 판도를 바꿀 한 문장이었죠. 자, 그럼 무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은 기원전 2세기, 바로 한나라 시대입니다. 당시 한나라는 영토는 엄청나게 넓혔는데 이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어줄 정신적인 기둥, 즉 우리라는 정체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빠져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직전의 통일 왕조였던 진나라를 보세요. 진시황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과 무시무시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고작 15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한나라는 이걸 똑똑히 봤던 겁니다. 아,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절대 안 된다 하고요. 당시 황제였던 한 무제의 머릿속은 정말 복잡했을 겁니다. 땅은 계속 넓어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뭘로 하나로 묶지? 이런 고민에 빠진 거죠. 군사력으로 땅은 정복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할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거예요. 강력하고 통일된 사상, 즉 이데올로기가 정말 시급했습니다. 바로 그때 황제의 이 거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들고 나타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가 오늘의 주인공, 동중서입니다. 동중서를 그냥 유학자라고만 생각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를 시스템 설계자로 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는 유교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도덕 철학을 가져다가 국다라는 거대한 컴퓨터를 실제로 돌리는 운영체제, 즉 OS로 만들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자, 그럼 그가 설계한 이 혁신적인 운영체제, 그 청사진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론의 심장부에는 천인감응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늘과 인간, 특히 황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황제가 정치를 잘하면 하늘이 복을 내려주고 못하면 홍수나 지진 같은 재앙으로 경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러면 황제는 그냥 힘센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소통하는 어떤 우주적인 책임을 진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인 게 황제에게 엄청난 권위를 주면서 동시에 강력한 견제장치를 만든 거잖아요. 이제부터 홍수나 가뭄, 일식 같은 자연현상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게 됩니다. 전부 황제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하늘의 경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곧 정치적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동중서 전략의 천재성입니다. 한편으로는 황제를 하늘의 아들이라고 치켜 세워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정치 잘해라 라는 강력한 족쇄를 채운 거죠. 엄청난 권력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동중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음양오행 사상 있죠? 세상 모든 게 음과 양, 그리고 나무, 불, 흙, 쇠, 물, 이 5가지 요소로 돌아간다는 우주론인데 이걸 유교랑 합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개인 윤리 수준에서 국가와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거대한 통합 이론으로 풀스펙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자, 이렇게 멋진 청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책상 위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디어가 실제 국가 정책으로 공식 운영체제로 설치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기억해 두시면 좋을 연도입니다. 바로 기원전 136년. 이해의 한모제가 내린 결정 하나가 앞으로 2000년 중국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한무제가 동중서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다른 모든 사상은 배척하고 오직 유교만을 국가의 중심으로 삼겠다. 바로 파출백과 독존유술 선언이죠. 드디어 제국이라는 거대한 컴퓨터에 새로운 운영체제가 설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이제부터 우리 OS는 유교야 하고 선언만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걸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못 박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태학이라는 국립대학을 만들어서 유교 엘리트를 키워내고 유교 경전을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해야만 공무원이 될 수 있게 만든 거죠. 교육과 관료제, 이 2개의 강력한 기둥을 통해 유교는 제국의 뼛속까지 스며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된 운영체제는 이후 2000년 동안 중국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유산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한번 짚어보죠. 이게 현대사회랑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통치자에게 왜 당신이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한 제국은 그 답을 하늘의 뜻에서 찾았고 오늘날 우리는 헌법이나 국민의 선택에서 찾죠. 또 황제를 견제하던 하늘의 경고는 오늘날의 선거나 여론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형태는 달라도 그 본질적인 구조는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중서의 진짜 위대함은 그가 그냥 유교를 잘 가르친 학자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유교라는 아이디어를 국가라는 현실 시스템 안에 완벽하게 이식시킨 설계자였던 거죠. 추상적인 철학을 2000년 넘게 작동하는 현실 정치의 운용체제로 만든 최고의 아키텍트. 그게 바로 동중서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이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하는 그 시스템의 정체는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단순한 사상가를 넘어서요. 아예 하나의 문명을 통째로 설계했던, 말하자면 시스템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핵심 질문부터 바로 던져볼게요. 대체 어떻게 단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것도 무려 600년 동안이나 한 대륙의 모든 국가고시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지적인 유행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0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그의 사상, 그의 해석이 동아시아 엘리트 계층의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요, 말 그대로 한 문명의 정신적인 운영체제, 즉 OS를 설계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설계가 왜 필요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모든 위대한 해결책은 결국 절박한 문제, 즉 위기 속에서 태어나니까요. 시계바늘을 12세기 중국 남송 시대로 한번 돌려보죠. 1127년에 정강해변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북방민족의 침략으로 수도를 빼앗기고 국토의 절반을 잃어버린 거죠. 황실은 남쪽으로 허겁지겁 쫓겨났고요. 군사력은 약하고 정치적으로는 분열된 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남송의 지식인들은 이런 절박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힘으로 이길 수 없다면 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정통성을 증명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바로 문화와 사상의 힘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대혼란의 시대에 주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9살에 과거에 급제한 천재였어요. 하지만 그의 말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거짓 학문을 한다는 비난 속에 탄핵까지 당하고 결국 꽤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죠. 근데 진짜 놀라운 반전은 그의 사후에 일어납니다. 그가 죽고 100년도 더 지난 1313년에 그의 사상이 국가시험의 공식 표준으로 채택된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대체 그의 설계도는 뭐였을까요? 주인은 우주와 인간, 그리고 사회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구상했는데요. 그 핵심 부품들을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주희 철학의 심장에는 리와 기라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컵이란 무엇인가 하는 완벽한 설계도가 바로 리입니다. 그리고 그 컵을 실제로 만드는 흙이나 플라스틱 같은 재료가 바로 기인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설계도인 리는 언제나 완벽하고 선하지만 재료인 기는 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구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세상의 모든 문제와 악의 원인을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주의에 따르면 세상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설계도, 즉 리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걸 구현하는 재료, 즉 기가 불순하거나 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논리는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로 성증리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성, 성이 곧 우주의 원리, 리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 그 본질은 이미 완벽하고 선한 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다만 살면서 겪는 여러 욕망이나 감정 같은 탁한 기가 그 완벽한 본성을 잠시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하고 멋진 철학적 시스템을 어떻게 개인과 사회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주인은 그냥 이론만 던져놓고 끝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 일종의 사용자 매뉴얼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물치지. 이건 모든 사물의 이치, 즉 그 설계도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알을 완성하는 겁니다. 아주 철저한 공부와 분석을 통해서요. 둘째는 경입니다. 이건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단속하면서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탁한 길을 계속 닦아내고 원래 완벽했던 본성인 리를 되찾는 것이 수양의 최종 목표였던 거죠. 여기서 경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건 그냥 착하게 사세요 하는 도덕률이 아니에요. 감정과 생각이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을 통제하고 붙잡는 상태.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거의 인지적 자기관리 시스템 또는 마음챙김 훈련에 가깝습니다. 주희는 자신의 이 시스템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기존의 수많은 유교 경전들을 재편집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는 특히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 네 권을 핵심 교과서로 묶어서 사서라고 이름 붙였어요. 일종의 필수 커리큘럼을 새로 짠 거죠. 그리고 마침내 1313년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나라가 주희가 이 사서에 대해 쓴 해설서, 즉 사서 집주를 과거 시험의 유일한 단 하나의 공식 교과서로 채택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순간 그의 철학은 동아시아 지배층의 표준 운영 체제로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이 시스템은 그 후로 무려 600년 동안이나 유지됩니다. 자, 그럼 이런 수백 년 전의 철학이 지금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주희가 설계한 이 코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줍니다. 이걸 현대적인 개념으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이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리와 기를 구분해서 현상 너머의 근본 원리를 보려는 건 오늘날의 시스템 사고와 정말 닮아 있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경몰 취지는 본질에 집중하는 딥워크나 제일 원칙 사고와 정확히 통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경은 오늘날 그토록 강조되는 마음 챙김이나 감성 지능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히 저는 이 경의 가치가 지금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끝없는 디지털 정보와 자극 속에서 내 집중력을 지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이건 이제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깝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강력한 운영 체제에는 버그가 있듯이 이 시스템의 역사적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는 때로는 경직된 사회 위계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됐고요. 지나친 도덕주의로 흐르기도 했고, 또 국가의 공식 이념이 되면서부터는 다른 다양한 사상들을 억압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위기의 시대에 리, 즉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문명의 운영 체제를 설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운영 체제를 여러분이 직접 설계해야 한다면 그 핵심 원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말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죠. 인공지능이 뭐든 물어보면 척척 답을 내놓으니까요.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답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묘한 역설의 뿌리를 찾아 아주 먼 과거로 떠나보려 합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인도의 지혜,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통해서 말이죠. 이 오래된 질문이 왜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해졌는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I 진짜 엄청나죠. 복잡한 코딩도 순식간에 해내고 어려운 논문도 요약해주고 심지어는 멋진 그림까지 그려주잖아요.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답을 손에 쥐고 사는 세대,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모든 답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정작 내 안의 중심은 점점 더 흐릿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아주 먼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혼란의 핵심은 바로 이 역설에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의 3000년 전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파니샤드 철학입니다. 이야기는 조용한 자기 성찰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하늘에 울려 퍼지는 장엄한 찬가에서 시작됩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인도 사람들은요, 이 우주가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는 게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이 시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했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질문, 바로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뭘까? 하는 거였죠. 정확한 절차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고 신성한 주문을 외우면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세상의 조화가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당시 세계관이 잘 정리되어 있죠. 우주, 신, 인간, 심지어 우리가 쓰는 말까지 이 모든 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은 그저 이 거대한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세계관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싹 트기 시작한 거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지? 이 공허함은 대체 뭐지?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관심의 방향이 180도 바뀐 거예요. 바깥 세상을 향하던 눈이 내 안을 향하기 시작한 거죠.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는가에서 그 우주를 경험하는 나는 대체 누구인가로요.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파니샤드의 현자들은 그 순수한 내면의 관찰자를 아트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이름이나 직업, 성격 같은 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고 남는 가장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진짜 나. 그냥 알아차리는 의식 그 자체. 그게 바로 아트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안에의 아트만을 봤다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거죠. 이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근원적인 힘. 그걸 브라만이라고 불렀어요. 세상 만물의 바탕이 되는 궁극적인 실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내 안의 본질, 아트만과 우주의 본질, 브라만,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타트 두암 아시, 네가 바로 그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 안에 가장 깊은 자아, 그 아트만이 저 광활한 우주의 근원, 브라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라는 거죠.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 그대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통찰이죠. 이게 얼마나 독특하고 대단한 생각이었는지 알려면 잠시 다른 문명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문명, 고대 그리스가 있었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보이죠? 고대 그리스는 세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지? 하고 바깥으로 파고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논리, 과학, 분석이 발전했고 쭉 이어져서 오늘날의 AI까지 온 겁니다. 반면에 인도는 이 세상을 경험하는 나는 누구지? 하고 안으로 파고들었죠. 그 결과가 바로 명상, 자기 성찰 같은 내면 탐구의 전통이고요.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복잡한 문제, 바로 알고리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주 날카로운 렌즈가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 이거 갖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하고 느끼는 그 욕망, 그게 정말 여러분 자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욕망일까요? 만약 우파니샤드의 현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우리를 본다면 아마 소름 끼치게 정확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바로 이 욕망의 굴레를 만들어서 작동합니다. 먼저 우리가 뭘 클릭하고 어디서 멈추는지 전부 관찰해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원할지 예측하고 거기에 딱 맞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를 자극하죠. 그럼 우린 또 반응하고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욕망이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떨까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진짜 나를 찾는 대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게 돼요. 좋아요를 받기 위한 나, 알고리즘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나, 시장에서 잘 팔리기 위한 나, 이런 연출된 자아들만 잔뜩 생기는 거죠.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 가면들과 진짜 얼굴을 구분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파니샤드는 그냥 오래된 철학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신적 방어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딱 잡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 상자 같은 거죠. 자, 이 도구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인간의 본질은 계산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것.
AI가 우리보다 계산은 잘해도 그걸 경험하고 느끼는 건 우리뿐이죠. 둘째, 진짜 자유는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이 일어나는 걸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셋째, 정보를 머리에 쌓는 것과 나 자신이 변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건 데이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힘이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서라는 거죠. AI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기술에 대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인 셈입니다. 정보를 썼는다고 나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파니샤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된 지혜가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주고 세상이 기대하는 나 말고 그 모든 걸 그저 바라보고 있는 진짜 당신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자아는 스스로 발견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설계당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이게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어떤 신의 저주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시스템에 생긴 일종의 버그라면 어떨까요? 인류가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한 사상가의 혁명적인 아이디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고통 앞에서 늘 이렇게 물어왔어요. 가뭄이 들면 하늘의 뜻을 살피고 역병이 돌면 신이 화가 났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설명이 필요했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건 그냥 공포 그 자체니까요.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의 정신적 운영 체제였던 셈입니다. 신화는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해결책은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건 네 운명이야. 라면서 개인을 탓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바로 그때 고대 인도의 한 사상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던집니다. 잠깐만, 고통이 신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이 질문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문명의 방향을 틀어버린 엄청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명상의 시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시 인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뜨겁게 들끓고 있었죠. 여러 왕국들이 막 패권을 다투고 도시들은 커지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모든 게 정말 빠르게 변하던 그런 격동기였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니까 사람들의 욕망이나 불안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세상은 계속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체제는 구식 그대로였던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라는 질문에 낡은 시스템은 늘 똑같은 답만 내놓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균열 속에서 붓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신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에 뛰어드는 대신에 질문의 방향을 그냥 180도 확 바꿔버렸어요. 하늘의 창조주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거대한 전환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누가? 이 질문은요, 자꾸만 밖에서 비난할 대상을 찾게 만들어요. 하지만 어떻게라는 질문은 고통에 발생하는 내적, 외적 구조를 들여다보게 하죠.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는 거에서 작동 원리를 파헤치는 걸로 넘어간 거예요. 이건 정말 관점의 대지각 변동이었죠. 이 새로운 질문은 고통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거의 과학에 가까운 분석이었어요. 신의 뜻을 해석하는 대신에 현상 그 자체를 그냥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 사성제라는 건데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종교적인 어떤 선언이라기보단 꼭 의사의 진단서 같지 않으세요? 자, 1단계 증상 확인. 네, 고통이 있군요. 2단계 원인 진단. 아, 원인은 집착이네요. 3단계 예우를 알려줍니다. 이 원인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처방전. 자, 여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정말 붓다는 인간의 마음을 진단하고 처방한 위대한 의사였던 거죠. 그의 통찰은 정말 명료했습니다. 고통의 씨앗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손에 쥔 걸 놓지 않으려고 하고 변해가는 것들에 매달리잖아요.
고통은 외부에서 날아온 저주가 아니라 바로 그 꽉 쥔 손 안에서 자라난다는 그런 통찰이었죠. 이 생각의 전환이 왜 그렇게 강력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운명이나 신의 벌이라면 인간은 그냥 영원히 무력한 희생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고통이 패턴이나 습관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패턴은 관찰할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인간을 무력한 죄인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주체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인도를 넘어서 세계적인 사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었어요. 아주 민주적이었죠. 둘째, 값비싼 재물 같은 거 대신에 마음을 훈련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특정 신이나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인 원리였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오가던 상인들한테는 그야말로 휴대하기 좋은 정신적 나침반이 되어준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2500년 전의 이 지혜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으로 둘러싸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옛날에 우리는 기껏해야 옆마을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전부였어요. 지금은요, 스크린을 통해서 24시간 내내 전 세계 최고들과 나를 비교하죠. 과거의 욕망은 내 주변 환경 안에서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백만 개의 욕망이 알고리즘을 통해 매 순간 우리를 겨냥하고 자극하고 또 증폭시킵니다. 붓다가 말했던 그 집착이라는 마음의 버그가 오늘날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붓다는 마치 2500년 전의 위대한 정신적 디버거처럼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버그, 그러니까 화나 질투, 불안 같은 자동 반응이 탁 일어날 때 그는 누가 잘못했나 이걸 묻기 전에 어떤 조건이 이 코드를 실행시켰지? 이걸 먼저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반응의 구조를 관찰하는 것, 그게 바로 디버깅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편은 의미를 찾는 인류의 두 가지 위대한 길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묻습니다. 누가 당신을 구원할 것인가? 외부의 구원자를 향한 질문이죠. 다른 한쪽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계속해서 덫에 가두는가? 나를 올가매는 내면의 패턴을 향한 질문입니다. 결국 붓다가 한 일은 고통의 언어를 바꾼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벌에서 구조로, 운명에서 조건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훈련의 가능성으로요. 그가 던졌던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반복해서 괴롭게 만드는가? 2500년이 지났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부터 무려 1800년 전의 철학이 오늘 우리 삶을 확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놀랍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나가르주나, 그리고 그의 철학이 어떻게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드는지에 대한 겁니다. 혹시 이런 말 입에 달고 살지 않으세요? 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우리 정말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그쵸? 자기 자신부터 다른 사람, 심지어 세상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딱 규정해버리는 거죠. 마치 뭐랄까, 우리 손에 보이지 않는 이름표 스티커가 잔뜩 들려있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겪는 상황마다, 심지어 나 자신한테까지 너는 이런 것 하고 딱지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름표가 전부인 것처럼 꽉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붙인 그 모든 이름표가 사실은 환상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엄청난 생각을 1800년 전에 인도의 한 철학자가 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잠깐만요. 당신들이 그렇게 확실하다고 믿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정된 본질 같은 건 없어요. 그 철학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나가르주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길은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왜 이렇게 본질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감옥을 부수는 나가르주나의 열쇠, 바로 공 사상을 깊이 파헤쳐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걸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중도의 길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1800년 묵은 지혜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질이라는 과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때 뭔가 확실한 걸 원해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딱 떨어지는, 변하지 않는 정답을 찾으려는 본능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나가르주나가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렇게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믿는 그 본질이요? 그거 사실은 수많은 조건들이 어쩌다 잠시 얽혀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요. 자, 이제 나가르주나 철학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공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공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자, 공의 진짜 의미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세상은 텅 비었어 라거나 인생 다 헛된 거야 같은 허무주의랑은 정말 1도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혼자서 자기만의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불교의 핵심 개념인 연기입니다. 자, 꽃 한 송이를 떠올려 보세요. 이 꽃이 그냥 혼자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씨앗이 있어야 하고 흙과 물도 만나야 하고 햇빛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꽃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안에는 나는 꽃이다 하는 영원불변의 DNA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관계들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돈. 10,000원짜리 지폐가 그 자체로 10,000원의 가치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건 10,000원이야 라고 믿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거지. 그 믿음이 사라지면 그냥 예쁜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번쩍이는 건물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 계약, 아이디어 같은 보이지 않는 관계망이 바로 회사죠. 심지어 나 자신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생각도 세포도 다르잖아요. 결국 나라는 것도 계속 변하는 조건들의 묶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모든 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즉, 공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 의미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나가르주나는 아주 실용적인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중도, 즉 가운데의 길입니다. 이건 어떤 극단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가장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방법론에 가깝습니다. 중도라는 건 말 그대로 양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을 뜻합니다. 한쪽 극단은 모든 것에는 영원하고 고정된 본질이 있어 라고 믿는 거고요. 다른 쪽 극단은 어차피 다 텅 빈 거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믿는 거죠. 나가르주나는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현실을 왜곡하는 위험한 착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모든 걸 절대적인 거라고 믿는 실제론의 함정, 다른 한쪽은 모든 걸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허무주의의 함정인 거죠. 나가르주나는 이 둘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분명히 작동하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다치면 아픈 게 현실입니다. 공이라는 개념이 이런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현실을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한편의 연극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연극은 분명히 존재하죠. 배우도 있고 대사도 있고 관객들은 울고 웃습니다. 그 모든 건 진짜예요. 하지만 연극이 끝났을 때 그 등장인물들이 무대 밖 현실에서도 똑같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나가르주나는 세상을 바로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 연극처럼 분명히 작동하고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단단하고 고정된 실체는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중도의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800년이나 된 오래된 철학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고 또 필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가르주나의 공 사상이 워낙 강력하고 근본적이었기 때문에 후대로 가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가령 선불교 같은 경우는 말이나 생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직접 깨달아라 하면서 수행을 통해 이 경지를 바로 체험하는 쪽으로 발전했고요. 반면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오히려 더 철저한 논리와 토론을 통해서 이 공의 개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발전했죠.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은 셈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그런 고리타분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옥죄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죠. 이 생각은 실패라는 하나의 사건을 나라는 사람의 본질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가르주나의 관점은 바로 이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가 아니라 나는 실패를 경험했다로 보는 거죠.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로요. 이 작은 관점의 전환이 우리를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생각은 인공지능, AI 시대에 우리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묻잖아요. 도대체 인간의 본질이 뭐지? AI랑 다른 인간만의 고유한 게 뭘까?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해 나가르주나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인간다움이라는 단 하나의 고정된 본질 같은 건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라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나가르주나 철학의 목표는 세상을 없애버리거나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너무 딱딱하고 고정된 실체라고 믿으면서 생겨나는 온갖 괴로운 집착들을 내려놓자는 거죠. 바로 그 유연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단단히 붙여놓은 이름표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이름표 중에 딱 하나만 떼어낼 수 있다면 어떤 이름표를 떼어내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떼어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18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나가르주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강력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구조, 그 겹을 하나씩 벗겨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나는 누구지? 오늘 바로 이 질문, 이 아주 현대적인 질문에 대한 무려 1200년 전의 놀라운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 이런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하루 종일 끝도 없는 알림 메시지에 시달리다가요. 집에 깍 들어와서 현관문을 쾅 닫는 그 순간 갑자기 훅 밀려오는 생각.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지? 네, 맞아요. 우리는 뭐 직장에서는 누구 대리, 집에서는 누구 엄마, 아빠,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모습,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수십 개의 프로필로 살아가잖아요. 이건 뭐 가면을 계속 바꿔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껍데기를, 이 모든 역할을 싹 걷어내고 나면 과연 뭐가 남을까요? 그게 바로 진짜 날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우선 이 정체성 문제가 왜 이렇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되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지금으로부터 1200년도 더 전에 이 질문을 정말 끝장을 볼 때까지 밀어붙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봐요, 당신이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 그거 사실 최종 버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인도 철학사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인 샹카라입니다. 과연 그가 지금 우리 시대의 이 혼란에 대해서 어떤 아주 급진적인 해답을 내놓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샹카라의 생각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가 살았던 8세기 인도는요, 말 그대로 사상의 전쟁터였습니다. 불교, 자이나교, 그리고 수많은 힌두 철학 학파들이 서로 아니야, 내가 바로 궁극의 진리야 라고 외치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대였거든요.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샹카라가 내놓은 그의 핵심 사상이 바로 아드바이타 베단타입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보통 보리 일활론이라고 번역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궁극적인 진짜 현실은 둘이 아니라 딱 하나라는 뜻입니다. Not two, 아드바이타. 쉽죠? 여기서 샹카라가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각자 개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다. 이걸 아트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우주 전체를 꿰뚫고 있는 궁극적인 실제, 이걸 브라하만이라고 하는데 이 둘이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내가 곧 우주다 라는 거죠. 와, 이거 스케일이 장난 아니죠? 이 엄청난 통찰이 바로 고대 경전 오파니샤드에 나오는 이 유명한 한마디로 딱 요약됩니다.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어때요? 진짜 단순하죠? 근데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나라는 경계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니까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부터 사람들이 샹카라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그의 철학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개념, 그 오해를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 문제의 단어가 바로 마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야를 그냥 환상, 가짜 이렇게 딱 외워버리는데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샹카라 철학의 진짜 깊은 맛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거예요. 아, 이 세상은 다 가짜고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샹카라는 세상에 없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최종 현실이라고 믿는 그 관점, 그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거예요. 미묘하지만 정말 중요한 차이죠. 이 개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뱀과 밧줄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깜깜한 밤길을 가는데 바닥에 웬 밧줄이 또리를 틀고 있어요. 그걸 보고 뱀이다 하고 착각하면 심장이 막 뛰고 식은땀이 흐르는 그 공포는 100% 진짜잖아요. 그쵸? 근데 누가 불이 탁 비춰두니까 그냥 밧줄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뱀은 없었다가 아니라 원래 있던 밧줄을 뱀으로 잘못 봤다는 겁니다. 세상은 밧줄처럼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것의 진짜 본질을 뱀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잘못 보는 걸까요? 샹카라는 그 근본 원인을 아비디아, 즉 무지에서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시험 공부 안 해서 뭘 모르는 그런 무식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착각.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뭔지 다 안다고 믿는 그 착각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샹카라의 이런 급진적인 생각은 그 당시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겠죠? 자, 네 번째 장에서는 그야말로 불꽃 튀었던 지적 전쟁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샹카라 이후 수백 년 동안 인도 철학계는요, 거의 샹카라에게 답하기 프로젝트 같았어요. 라마누자, 마드바 같은 기라성 같은 사상가들이 차례로 나타나서 샹카라의 주장에 정면으로 아니 그건 틀렸어 하고 도전장을 내밀었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세 거정의 핵심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샹카라는 불의 이론론, 즉 자아와 신은 궁극적으로 똑같다, 하나다라고 했죠. 여기에 라마누자가 제한적 불의론론을 들고 나옵니다. 자아는 신의 일부이긴 한데 영원히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도 있다는 거예요. 파도랑 바다처럼요. 마지막으로 마드바는 이원론으로 아예 딱 선을 긋습니다. 자아랑 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주장했죠. 와, 실제가 하나냐 여럿이냐를 두고 수백 년 동안 이런 위대한 논쟁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샹카라가 위대한 사상가인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맞아 샹카라 말이 다 맞아 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후의 모든 사상가들이 그의 질문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논쟁의 판을 새로 짠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철학이 이렇게 조각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샹카라가 말했던 지식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정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보는 그냥 데이터를 쌓는 거잖아요. 하지만 샹카라가 말한 주나나, 즉 참된 지식은요,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꿈에서 확 깨어나는 것 같은 인식의 혁명에 가깝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샹카라의 철학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는 편리한 핑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서 에이, 그것도 다 마야야, 환상이야 라고 말하는 건요, 지혜가 아니라 그냥 폭력일 뿐입니다. 이건 명심해야 해요. 샹카라의 핵심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 언어로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집에서 연기하는 그 수많은 역할들, 당신이 온라인에서 애써 관리하는 그 프로필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성공과 부끄러워하는 실패,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떠세요? 이 성과주의 사회에 지친 우리에게 정말 큰 해방감을 주지 않나요? 이렇게 무한한 정체성으로 쪼개져 살아가고 심지어는 AI가 새로운 나를 만들어주는 이 시대에 샹카라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이 당신의 전부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것, 정말 당신의 전부가 맞습니까? 이 오래된 질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깊이 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시간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시간의 주인이 되는 기술? 그런 거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것도 무려 800년 전의 철학자 도겐의 지혜를 통해서요. 지금 우리한테 딱 필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 손에 뭐가 있나요? AI, 온갖 앱들, 옛날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똑똑한 도구들이 놀렸잖아요. 세상은 분명히 더 효율적으로 굴러가는데 왜 우린 더 불안하고 공허할까요? 왜 항상 뭔가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기분에 시달리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딱 마주한 현실이에요. 한쪽에는 보세요. AI, KPI, 생산성 앱, 막 이런 걸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한쪽, 우리 마음은 어때요? 불안하고 뭔가 맨날 덜 끝난 것 같고 그냥 다 타버린 것 같죠. 번아웃. 이 어마어마한 괴리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떠나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생산성 역설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800년 전 도겐이라는 사람한테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겁니다. 이걸 통해서 결과냐 과정이냐 계산이냐 경험이냐 하는 이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지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에는 내 인생은 리허설이 아니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현대적 생산성 역설입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삶이 매일매일 점수 매겨야 하는 무슨 성적표처럼 돼버린 걸까요? KPI, 이 말 다들 아시죠? 원래 회사에서나 쓰는 거잖아요. 핵심 성과 지표. 근데 이게 어느새 우리 개인의 삶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루가 딱 끝나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한테 점수를 매기는 거죠. 오늘 내 하루는 몇 점짜리였지? 이번 달에는 얼마나 성장했나? 이런 식으로요. 모든 순간을 숫자로 바꿔서 평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뭐가 됐냐면요. 마치 정식 출시를 앞둔 게임의 베타 테스트 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의 나는 항상 뭔가 임시 버전, 어딘가 부족하고 그냥 연습 중인 거죠. 진짜 완성된 나는 저기 미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고민이 사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무려 800년 전에 지금 우리 시대랑 너무나도 비슷한 혼란 속에서 어떤 철학자가 이미 정말 날카로운 진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거슬러서 그 도겐이라는 인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도겐이 살았던 시대가 13세기 일본, 바로 가마쿠라 시대인데요. 이 시기가 어땠냐면 진짜 거대한 격변기였어요. 기존의 질서는 와르르 무너지고 모든 게 불확실했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답, 더 빠른 구원 같은 걸 막 찾아다녔던 거예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에 갓생이니 성공 공식이니 찾아 헤매는 거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바로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도겐이 정면으로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들은 결과만 쫓느라 삶 그 자체를 놓치고 있다. 와,
이 한 문장이요. 800년이라는 시간에 그냥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 문제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결과, 돼 과정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더 나은 나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속삭이는 이 자기 개발 산업의 달콤한 약속을 한번 해체해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약속하는 삶의 공식, 보통 이런 식이죠. 첫째, 열심히 준비해라. 둘째, 뭔가를 성취해라. 그러면 셋째, 마침내 진짜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이런 거요. 모든 행복과 만족이 저 멀리 3단계 너머로 다 미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겐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 생각이 함정이라고요. 도겐의 통찰은 정말 간단명료해요. 인생에 연습 게임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이건 튜토리얼이야, 아직 준비 단계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모든 순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인생의 본편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랑 결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삶의 완성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계산과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AI와 인간의 목표는 뿌리부터가 달라요. AI의 목표는 가장 효율적인 답을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목표는 뭐죠? 그 순간에 직접 살아내는 겁니다. AI가 데이터를 계산하는 동안 우리는 삶을 온몸으로 경험해요. 속도와 효율성, 그건 AI의 영역이죠. 우리의 가치는 바로 깊이와 지금 여기에 있음, 즉 현존에 있는 겁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핵심은 진짜 이거예요. AI가 나 대신 보고서를 기가 막히게 써줄 수는 있겠죠. 데이터 분석도 해줄 거고요. 하지만 AI가 내 불안함을 대신 느끼면서 숨을 쉬어줄 수 있나요? 내가 길을 걸을 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그 땅의 감각을 대신 경험해 줄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바로 이 생생한 경험, 이게 바로 절대로 자동화할 수도 없고 남한테 맡길 수도 없는 오직 인간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머릿속에 딱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이론은 좋은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쵸? 이제 이론에서 벗어나서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도겐의 대답은요, 놀랄 만큼, 어쩌면 좀 허무할 만큼 단순합니다. 먹을 땐 그냥 먹어라, 걸을 땐 그냥 걸어라.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제발 한 번에 여러 순간을 살려고 하지 마라.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밥 먹으면서 내일 회의 걱정하고, 쉬면서도 밀린 일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바로 그거 좀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단순한 조언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끊임없는 멀티태스킹 때문에 우리 정신이 그냥 갈기가 이렇게 찢겨나가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한 번에 딱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싱글 태스킹은요, 그냥 좀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급진적이고 강력한 저항인 겁니다. 결국 도겐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겠죠. 인생은 완료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흔들려도 괜찮고 아직 미완성인 것 같아도 괜찮아요. 바로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본편입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 손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답이 쥐어져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왜 더 발디딜 곳이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 기묘한 역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현대 사회의 문제에서 출발해서요. 한 세기 전 한 철학자가 내놓은 해법까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그럼 우리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AI는 뭐든지 요약해주고 예측해주고 답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생각의 뿌리가 송도리째 뽑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 지점이 진짜 재밌어요. AI의 세계는요, 이미 있는 정보를 기가 막히게 정리하는 데 특화돼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의 세계는 어때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내 생각의 진짜 바닥, 그 근본이 대체 어디 있는 건지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단 말이죠. 바로 여기서 니시다 기타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을 그냥 옛날 철학자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그는 격변의 시대에 나타난 일종의 시스템 혁신가였거든요. 자,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 전체가 말 그대로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서양 걸로 다 바꾸고 있었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저 칸트나 해겔 같은 서양 철학을 번역하고 소개하기에 급급했는데 니시다는 와,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요. 단순한 번역가가 아니라 아예 발명가였던 겁니다. 바로 이 운영체제 OS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니시다가 뭘 했냐면요, 서양 철학의 그 단단한 논리 구조는 가져오되 그 안에 동양적인 사유의 심장을 이식하는 정말 거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다들 남의 나라 프로그램 깔아서 쓸 때 혼자서 완전히 새로운 OS를 개발해버린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 니시다 철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핵심 아이디어, 바로 순수 경험입니다. 아주 간단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나 겪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그 경험을 가만히 두질 않죠. 보자마자 바로 분류하고 평가하고 이름표를 딱 붙여버려요. 현실과 우리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얇은 필터를 하나 끼워 넣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니시다 철학의 심장부로 데려갑니다. 니시다는 바로 이 순수 경험을 자기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붙고 분석되고 데이터가 되기 전에 그 생생한 현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AI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가공되지 않은 우리 삶의 원본 파일 같은 겁니다. 여기서 그의 철학이 확 하고 방향을 틉니다. 눈앞에 있는 사물 그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사물들이 나타나는 공간, 바로 그 무대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전통적인 서양 철학이 계속해서 저 배우는 누구지? 무엇이 존재하지? 이렇게 배우를 분석했다면 니시다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잠깐, 근데 저 배우들이 도대체 어디서 연기하고 있는 거야? 하고 무대 자체를 문제 삼은 거죠. 바로 이 무대가 니시다가 말한 바쇼, 즉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여러 앱들이 실행되는 거대한 운영체제, 그 바탕화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드디어 니시다 철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유명하지만 또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개념이죠. 바로 절대적 무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니시다의 무는 허무주의랑은 180도 다릅니다. 허무주의가 아무것도 없네, 끝이다, 이렇게 절망적인 막다른 길로 본다면 니시다의 절대적 무는 정반대예요. 텅 비어있네? 그럼 이제 뭐든지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출몰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 무가 바로 궁극의 무대인 셈이죠. 너무나 완벽하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규정되지 않으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텅 빈 캔버스가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여기서 창조성과 회복 탄력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심오한 생각들을 2026년, 바로 오늘날 AI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대한 철학이라고 해서 늘 좋은 결과만 낳는 건 아니거든요. 니시다에게서 시작된 이 교토학파는 안타깝게도 일본의 전쟁 시기 정치와 얽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아무리 강력하고 좋은 사상이라도 얼마든지 해방이 아닌 통제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철학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도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첫째, 판단하기 전에 경험 그 자체를 느껴보세요. 노후를 보고 바로 SNS에 올릴 생각부터 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둘째,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좀 떨어져서 보세요. 불안한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아, 내 마음이라는 무대 위에서 저런 생각이란 배우가 등장했구나 하고 관객처럼 바라보는 거죠. 셋째, 텅 빈 느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확실하고 막막한 순간을 실패가 아니라
와, 이제 뭐든 새로 그릴 수 있는 빈 캔버스가 생겼네 하고 잠재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뭘 생각하지?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서 이걸 보고 있지?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을 지켜줄 진짜 강력한 방화벽이 될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AI가 정답 기계라면 니시다의 철학은 그 모든 질문과 정답이 나타나는 바닥을 찾게 해주는 도구예요. 100년 전의 철학이 오늘날 최첨단 기술에 대한 완벽한 균형추가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당신의 관심은 끝없이 밀려오는 정보의 파도에 쏠려 있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고요한 바닥에 가 있나요?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답이 태어나는 그 텅 빈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